명 있었을 것 같습니까? 한번 맞춰보실래요? 네? 네. 뭐요? 충선생. 예, 충격적입니다. 저를 국어 선생으로 보는 사람들 거의 없거든요. 체육 선생이거나 그렇게 대놓고 충선생이라고 하실 줄 몰랐어요. 뭐, 주인 말요. 어머님 1개월 무료 수강권 드릴게요. 뭐 키 크다고 해서 뭐 전봇대라는 별명도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부산예술가는 별명을 갖게 부산에서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서울 경기에서 듣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대단히 유력한 교육 기업가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고 있어요. 부산 학원 하시는 분들이 부산 학원 안 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학원 안 되는 곳은 부산밖에 없거든요. 그 첫 번째 원인은 저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고하게 변하지 않는 우리들. 이 우리 속엔 학원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겠고요. 여러분들도 아주 공고하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는 공유하고 싶은 정보의 기반을 서울에서 좀 한다는 친구들이 다니는 학원이 있습니다. 파인만 학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파인만 학원이요. 영재교육 아주 잘하는 곳이죠. 학원의 1년 매출이 500억 정도 된다면 믿으시겠어요? 제가 부산에서는 별로 아직 우리 의문을 열다가 환영받지 못하나 의문을 열다를 감행하겠다는 학원들이 전국에 제법 있습니다. 대전의 모 학원은 그 학원 무슨 수강료 그렇게 비싸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전과목 들으면 200만 원이고요. 중학생들이 250만 원, 고등부 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학생 수 한 700명 정도 되는 곳인데 그 학원에서 저희 학원 감행하려고 저녁 11시에 원장님이 저를 만나러 간 곳들도 있고요. 저희 컨텐츠를 사겠다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궁극으로는 감행 사업을 하겠지만 수백억 교육 기업가들을 앉혀놓고 강연을 내달라는 요청도 받고 있습니다. 의문을 열대 선생님이십니다. 용인 외대부고의 입학 전형을 설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왜 학원에 계시냐 자꾸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잠시 뭐 특강하러 오신 분이 아니냐 그런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학원의 기둥이십니다. 용인 외대부고에서 입학부장, 평가부장, 교무부장을 지냈었던 김태민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계신 까칠하게 생겼습니까? 따뜻하게 생겼습니까? 예, 굉장히 까칠한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영어 교육 제대로 이렇게 하시는 영어 선생님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랑 함께 재수학원에서 재수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같이 근무했던 우리 김흥식 선생님, 부산 대성학원에서 재수생들, 서울대반 아이들 가르치셨던 서울대 영어교육과 출신의 김흥식 선생님이십니다. 이런 말씀이 안 되는데 그죠? 남성 중심의 언어여서 홍일점 이런 말씀이 안 되는데 홍일점인 게 사실이니까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뭐 대한민국 과구 영재학교 최고 입시 실적을 자랑하는 과사람학원의 원장이었습니다. 특히 과학탐구 보고서 작성의 대가이기도 하죠. 저희 과학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미사 선생님이십니다. 한눈에 보기도 이 과목 선생님인 것 같죠? 어떤 과목 선생님 같습니까? 참고로 저를 춤선생이라고 하신 어머님? 예. 이 선생님은 무슨 과목 같죠? 예,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수학 선생님이시죠. 미타미에서 수학과 팀장을 지내셨던 그래서 좀 잘 되는 시스템 저희 학원이 좀 도입을 하고 싶어서 모셔온 분입니다. 공대근 선생님입니다. 저희 학원의 젊은 피입니다. 가장 어립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어려 보이죠? 비주얼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저랑 띠동갑인데요. 서울대 전기공학부 출신의 우리 김동현 선생님이십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분이 이제 앞으로 저와 함께 독서, 언어와 관련된 독서 프로그램의 개발, 토론, 또 국어 수업의 한 축을 맡아주실 분입니다.
제 2, 3주 안에 다시 한번 설명회를 좀 진행을 할까 하는데요. 독서 논술 토론, 그 다음에 국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우리 김기성 선생님이십니다. 예. 다시 한번 크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성격이 분리되어 있어서 미국 경제학이나 뭐 미시경제, 거시경제, 빅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가르치시는데 여기 오는 애들은 너무너무 좋은 애들입니다. 전교 꼴등을 해도 부산시에 오면 무조건 일반고 전교 1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모아진 애들이기 때문에 서로의 경쟁도 심하지만 서로 간의 그 시너지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 도와주고 하는 그 과정 자체에서 아이들의 성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외대고가 8년 동안 가장 학교 만족도가 높은 학교로 그 EBS 조사에서 항상 1등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 신의 급식, 밥이 너무 맛있습니다. 저도 학교 급식 먹기 위해서 빨리 가거든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학교입니다. 선생님들 좋고요. 애들은 선생님보다 훨씬 좋아요. 예, 지금까지 밥 맛있는 학교 외대부고 홍보였습니다. 우리 김태민 과장님 말씀해 주시는 특목 자사고입학과 방점은 대입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깜짝 놀라셨죠? 네. 혹시 저희 설명회 처음 오신 분 계실까요? 대부분 많으시네요. 어머니들은 친구분들이 별로 없으신가 봐. 저희 반은 교육의 장을 펼쳐가는 그러한 교육 엔터테인먼트와 유사한 교육 매니지먼트 학원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머니들께서 또는 아버님께서 우리 아이의 삶의 목적이 돈 잘 버는 아이가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될까요? 항상 높은 비율을 따지는데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계속 주입을 하는 거죠. 너는 뭐 외대고를 가라 아니면 뭐 한어고를 하는지 영재고의 졸업생들은 이래를 많이 가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걔네들은요 우리나라 국가대표들이에요. 그리고 부산에서 나와봤자 뭡니까? 해운대구 대표, 수영구 대표, 남구 대표 정도가 되는 거지 절대 국가대표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정도 국가대표급이라고 하면 당연히 전사고 외대국어를 가가지고 그 최상위권을 형성하겠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학교 유형별로 어떠한 그 입시에 장단점이 있는지 많이 보셨던 그림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크게 답이 없어요. 그냥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학생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학생부 종합 전형을 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학교를 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학교 안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다음 특목고의 경우에는 이제 특기자 전형하고 논술 전형으로 이렇게 유형화가 가능한데 자 이러한 특성에 대해서 그 대입 합격자 통계 보시다시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대를 제외한 상위 학교들 둘, 셋, 여섯, 8개죠. 8개 학교의 대입 전형별 합격자 퍼센트를 한번 봤습니다. 아마도 오늘 가져가시는 정보 중에 이게 가장 좀 가치 있는 정보가 아닐까 싶은데 학교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 상황을 보고 이제 판단을 조금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과거하고 영재교 가장 많은 비율은 실기, 특기자 전형입니다. 각 대학에서 과학 특기자 또는 수학 특기자라고 되어 있는 전형은 전부 과거애들을 뽑기 위한 전형, 영재교 학생들을 뽑기 위한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55%가 실기자 전형, 특기자 전형으로 가고 있고 23%가 학생부 종합입니다. 정시, 보시다시피 정시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능으로 의대를 가거나 스카이를 갔다라고 하는 거는
재수를 해서 가는 겁니다. 물론 이 아이들은 국가대표 중에서도 국가대표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부 마음먹고 시작하면 6개월 아니면 1년 안에 그냥 수능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차이점을 고려하셔야 되고, 자, 외국국제고 뭐 저희에 별 관심은 없지만 학생부 종합과 그 다음에 정시 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자, 자사고, 아까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 최적화되어 있는 학교가 자사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물론 학생부 종합으로 적은 비율은 아니지만 가장 많은 비율이 논술 전형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논술이 폐지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사고도 그렇게 녹록한 대입은 보장받지 못한다. 그 다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숫자가 정시네요. 이 말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점수가 잘 나와서 가는 애들이 한 30~40%라고 하면 자사고 학생들 중에 외대국어도 반수까지 포함을 하면 거의 35% 정도가 재수를 합니다. 외대국어도 그럴지언데 나머지 학교들의 재수 비율은 훨씬 더 높습니다. 심한 경우 60%까지 재수를 하는 자사고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하고요. 자, 자사고 학종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고 했지만 17.9%, 20%가 안 되는 아이들만이 학생부 종합으로 간다. 그 말은 수시 전형에 학생부 종합으로 대학을 그리고 의대를 가려고 하면 어느 학교, 어느 자사고든지 간에 전교 10%를 넘어가면 학생부 종합에 의한 그 수시 학위 스카이는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사고를 우리 아이 꼭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그 학교에 가서 자사고에 가서 상위 10% 안에 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애들은 행복합니다. 3년 동안 아빠 엄마 얼굴 안 보고요. 그냥 지 하고 싶은 게 다 하고 연애할 거 다 하고요. 그러면서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고요. 그러고 재수하면서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갑니다. 제 말 믿으셔야 돼요. 저는 외대 부고가 용인 외고 시절 때 입사를 해가지고 자사고 전환 신청서를 1년 2개월 동안 제 손으로 만들어서 자사고를 바꾸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만둔 건데 믿으셔야 돼요. 진짜 행복한 애들 많아요. 체감이 20% 밑으로는 정말 좋습니다. 밥 잘 나오죠, 운동시켜주죠, 연애 마음대로 하죠. 그리고 어머니가 돈도 엄청나게 보내줘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놀러도 잘 다니고 잘 놀고 공부도 잘하고 다 잘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학교인데 어머니들이 원하는 학교 수준까지 가기에는 그 최상위 10%, 최대 20% 정도가 아니면 한 번 더 쉬었다 가야 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외대부고로 그럴지언데 여기 있는 한개 있는 자사고는 오죽하겠습니까? 자, 일반고 여기 보다시피 일반고를 이제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죠? 내신성적을 전교 1등을 받아가지고 의대를 가거나 스카이를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꿈 깨십시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이 내신 성적만 반영을 하는 전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8개의 대학을 가는데 내신만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략 10% 정도밖에 대학을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신만 가지고는 안 되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죠. 그게 뭡니까? 자사고보다도 비율이 높고 외고국제고 영재고하고 힘을 겨룰 수 있는 학생부 종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사고에 가면 자사고에서 일단 그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사고에서 내신 따지기가 힘들어서 학생부 교과도 안 되고 학생부 종합도 살짝 힘들고요.
그리고 일반고를 가면 내신은 따는데 그 각종 비교과 활동 있잖아요.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지만 그래도 한 학교에 몇 명씩은 내신도 전교 1, 2, 3, 4, 5등 챙기고 그 다음에 비교과도 챙길 경우에 학생부 종합에서 자사고보다도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런데 여기 숨어있는 통계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전체 학교 수하고 학생 수를 보면 그래도 자사고가 훨씬 유리한 걸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원장님한테 설명 좀 들으시고요. 공을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사고 숫자 경우는 나중에 원장님한테 한번 보시고 부산 소재 학교 내신 이게 수시에서 내신과 이제 정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볼 때 부산 소재 상위권 일반고 입문 학생들 여기 뭐냐면 여기 있는 정규 1등 수준의 아이들이 서울 강남 일반고로 갔을 때에 받을 수 있는 내신 등급 그리고 전사고 중에 최상위권에 있는 학교에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내신 등급을 비교를 한 겁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숫자가 여기 1등급인데 강서구에서 서울 가면 2.9등급, 전사고 가면 5.8등급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우리 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대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수만 건의 그 케이스를 통해 가지고 이미 다 정해놓은 상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자연, 금정, 기장 여기 있는 아이들이 2.5등급, 1.5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1등급, 올 1등급보다도 평가를 더 잘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금정, 기장, 그 다음에 동래하고 해운대 정도가 부산에서는 조금 경쟁력 있는 학교들이 있는 지역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아이 어느 학교를 보내야 될까? 보낸다. 일반고로 보낸다면 어느 동네가 대학가인데 유리한가에 대한 정보로서는 매우 좋은 정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1학년 1학기 내신이 2.5등급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해가지고 나는 내 학기 3학년 1학기까지 내 학기를 올 1등급을 받았을 때 도달할 수 있는 내신 향상은 1.3등급까지만 올라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서울을 하려면 1.땡은 그리고 1.7, 8 정도가 넘어가면 인서울 수시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의대 쪽으로 가면 당연히 1.2, 1.3을 넘어가면 의대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전국에 있는 물 건너 의대까지도 좀 불가능한 면이 있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내신을 망치면 이제 진짜 속된 말로 다음 생을 기대를 해야 되고요. 아니면 1학년 1학기 딱 끝나고 성적 받는 순간 재수는 아니고 수능만을 위해서 나머지 5학기를 열심히 수능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내신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중학교 3학년이 여기에 자리를 하셨다면 다른 거 다 채취하시고요. 그냥 오로지 1학년 1학기 내신 준비를 위한 수학, 국어, 영어, 과학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놓치면 끝입니다. 자, 부산소대학교 정시합격 가능을 추정을 해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셨던 내신과 관련된 수시에서의 경쟁력하고 같아요. 근점 64% 정도가 인서울을 할 수 있는 거고 기장군 77.8로 껑충 뛰는데 이거는 장안고하고 장지고 때문이겠죠. 아니면 거기에는 학교가 별로 없으니까. 그 다음 해운대도 24%, 수영도 25% 정도의 수준인데
서울 강남에 있는 일반고는 인서울 가능성이 50%고요. 그 다음에 최상위권 전서고 94%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산의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 학력 수준이 매우 낮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서울대학 진학 가능성에서 또 뒤에 거는 수능 최저 2개 영역 4개 4등급이 될 수 있는 퍼센트도 금정, 기장, 동네 그리고 해운대 정도가 조금 높고요. 나머지 학교는 그다지 지금 대학 가기가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의학 계열을 가는 데에 가장 유리한 학교 유형은 자사고, 일반고. 자, 자사고가 이제 없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 자사고 보내야 되느냐? 끝물이 과일이 제일 맛있죠. 그래서 지금 자사고를 들어가서 정식으로 졸업할 수 있을 정도의 학력이라고 하면 자사고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만 단 전제 조건이 뭐죠? 의대를 가려고 목표를 한다면 그 학교에 무조건 내신 10% 아니어야 된다는 그게 안 되면 일반고가 훨씬 유리하다. 선택지는 되게 간단해요. 여기에 나온 데이터는 의대만을 위한 데이터가 아니고 각종 이제 스카이부터 해서 과 불문하고 다 뽑아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의대의 경우에는 훨씬 더 밀도표를 높여야 합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내신도 1등, 수능도 1등 하면 의대 갑니다. 그런데 비교과를 잘하면 그 모자라는 내신 점수와 그 다음에 그 수능 점수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고요. 그 만회하는 노하우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오늘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자, 제 말의 결론은요. 학교 유형은 유불리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학교로 가든지 간에 학생 스스로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기 있는 사진에서 맨 왼쪽에 있는 공부 잘하게 생긴 아이죠. 제가 수능 만점 받은 아이죠. 7과목 제2외국어까지 수능 만점 받은 아이고 서울 아이가 아니고 대구 충북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가 수능 2개를 틀렸는데 얘는 수시로 서울대 자유전공학부를 갔고요. 지금 현재 텍사스 대학, 오스틴에 소재하고 있는 텍사스 대학에서 외고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우주 물리학을 지금 전공하고 있는 그런 아이고요. 그다음 맨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얘도 수시로 갔는데 고대 경력을 간 아이입니다. 왜 이 사진을 보여드냐? 이때가 언제냐면 고등학교 3학년 6월달이에요. 물대회라고 하는 것을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참석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자기소개서가 풍부해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아이, 특히 이 아이는 우주 천문학을 하고 싶었지만 외고에서 그 꿈을 꺾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태셋이라고 하는 경시대회 아십니까? 경제경시대회. 요즘에는 인기가 없지만 저 당시에는 어마어마했거든요. 대상을, 전국대회 대상을 3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무조건 서울대 경영 또는 경제를 가는 게 딱 정해져 있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물리대회를 한번 참석해보고 나서 자기가 과학을 얼마만큼 좋아하는지 알게 돼가지고 그 행복함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를 썼고요. 그래서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에 최초 합을 하게 됩니다. 기업을 토하게 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에 있습니다. 학교 유형은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 아이가 가장 행복해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학교를 선정해 주실까 하는 것이 제 끝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식이라고 합니다. 네, 방금 소개를 의장님부터 받았고요. 저는 구사학번입니다. 구사학번 우리나라 입시에서 보면 수능이 처음 도입된 해죠. 그리고 본고사를 실시했던 불행히도 본고사는 제가 입학했던 94년도, 95년도만 실시하고 이제 폐지돼 버렸죠. 그리고 학교 내신은 여전히 이제 학력고사 시절에 어떤 그런 공부를 해왔던 대부분 죽음의 트라이앵글 세대가 바로 저였는데, 뭐 제 자랑부터 먼저 하자면 저는 고향이 김해입니다. 저희 부모님 아직도 농사를 짓고 계시고, 저희가 학교를 가려면 1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고 가야 돼요. 정말 깡촌이죠. 그런 곳에서 고등학교를 학원은 딱 이틀 다녔어요, 이틀. 그러니까 학원 딱 갔는데 학원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 딱 보고 저거 내가 아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네. 저거 예문이 용례가 4개가 있는데 왜 2개밖에 설명 안 해주지? 2개가 더 있는데. 그래서 들을 게 없겠다 하고 이제 이틀 다니고 안 갔죠, 학원을. 그리고 본고사라는 시험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학교에서는 본고사 시험을 준비해 줄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서울대 갈 애들이 없으니까 혼자서 공부를 하는 거죠. 혼자 가서 서점에 가서 뭐 본고사 대비 문제집을 사서 풀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울대를 간 거죠, 제가. 잘하지 않았나요? 자, 오늘 저의 그런 경험을 여러 어머님들과 같이 나누고, 그리고 또 어머님들의 자녀들도 또 저의 자랑스러운 후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설명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서울대 입시 전형에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서울대는 이제 수시와 정시로 나뉘는데, 이제 정시가 21%, 나머지가 다 수시로 가죠. 수시에는 이제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수시 지역균형에서 중요한 요소는 서류, 학생부가 되겠죠. 주로 내신과 관련된 그 내신에서 70%, 이제 부술 면접이 30%. 그리고 내신을 위해서는 적어도 학교 내신이 1.0에서 1.2등급, 쉽게 말해서 학교에 한 명밖에 못 간다. 전교 1등밖에 못 간다는 얘기고요. 인성 면접과 관련해가지고 학업 역량이라든지 그런 거와 관련된 면접을 실시하고, 최소 수능 최저에서 3개의 영역에서 2등급 이상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일반 전형에서는 서류 전형에서 일단 이배수를 뽑습니다. 이배수를 이제 그 서류 전형 점수를 합산해가지고 서류 50, 면접 50. 그래서 이 서울대의 이 수시 면접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를 못 가는 거예요. 지금 가라고 해도. 네. 자, 그리고 일반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대략 이제 수능 100%인데 대략 원점수 기준으로, 영어는 당연히 1등급이에요 하고요. 원점수 기준으로 한 382점 정도.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과목당 하나 정도만 틀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는 않죠. 국어, 수학, 과학. 네. 뭐 만점이 아니니까 하나만 틀리면 된다. 그 정도, 그런 정도의 내신과 또 수능 성적이 갖추어지고, 또 무술 면접에서의 그런 다양한 그리고 폭넓은 지식이 갖추어져야 서울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서울대 입시에서 통과할 수 있는 요인들을 한번 간추려 보면 크게 3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충분한 교과에 대한 지식, 그리고 심화된 지식이 필요하고, 이것을 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면접에 대비해서. 또 두 번째로는 전공 분야,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 분야에 대한 지속적 관심, 그런 것이 생기부상에 바로 나타나 있어야 되고, 당연히 면접관들은 그런 것들을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신과 수능의 요건을 갖춰야 되면 탁월한 학습 능력, 이 3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이 3가지 요건을 학생 혼자서 이렇게 준비한다는 게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예, 아무리 그 뛰어난 학생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게 부산에 이런 학원이 있어요. 어떤 학원이냐면
학생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잡지를 줘요. 네가 찾아서 일일이 찾아서 읽기 힘든 주제들을 각 분야의 전공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읽을 수 있는 거리를 한 달에 한 권씩 잡지처럼 만들어줘요. 애들은 그냥 읽으면 돼요. 그리고 잘 기억해놨다가 이제 그게 어떤 자신의 어떤 지식으로 습득이 되는 거죠. 그 학원이 어디예요? 잡지 이름이 월간의문이거든요. 예, 학원 이름하고 비슷하네요. 예, 의문의 여자입니다. 성석재 시의 성탄제라는 시를 읽으면서 어떤 현대사회에서 어떤 흥청거리는 그 성탄절의 의미, 조금 뭔가 퇴색되어가는 성탄절의 의미를 떠올리면서 성탄절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태어났을까, 영어의 어원에서 볼 때, 그리고 그 성탄절에 각종 관련된 틀이라든지 장식품의 어떤 상징적 의미가 뭔지, 그런 것들을 국어, 영어, 과학, 그리고 이제 수학과 관련시켜가지고 다양하게 읽어보고 또 관련된 문제도 풀어보고, 이런 걸 아이들이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어머니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서울대가 요구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지식, 어떤 깊이 있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들을 아울러서 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서울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이거든요. 그걸 저희들은 미리미리 그냥 입시를 준비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공부가 습관인 거죠. 생활이고. 서울대를 가는 친구들은 예를 말씀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이제 다들 서울대 갈 수 있는 학생들이라 보고요. 안철수 교수님 있잖아요. 안철수 교수님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저한테는. 어쨌든 그분이 그 부인도 서울대 교수시거든요. 그분이랑 같이 이제 미국으로 조학학 교수로 갔는데 자기 딸을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딸아이가 공부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 투정 부리듯이 엄마한테 엄마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그 엄마가 김기경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야 공부는 숨 쉬듯이 하는 거야. 너 힘들다 숨 안 쉬니? 숨 쉬지. 그 공부를 그렇게 숨 쉬듯이 해야 되는 거고 늘상 자기 주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의문을 열다라는 저희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한뼘일기인데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책이거든요. 이 한뼘일기는 뭐냐면 정말 어떻게 보면 사소한 어떤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일상의 것들 혹은 또 제 교과 관련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고 말해보는 일기장이에요. 어떤 질문들이 있냐면 여기 보시면 자신이 히틀러의 아버지라고 할 때 어린 히틀러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냐, 그런 히틀러가 전쟁 미치광이 되지 않도록 하는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혹은 흰돌 10개가 있는데 이걸 원형으로 배열하면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가.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흰돌 10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생각의 폭을 넓히고 또 그걸 글로 써보고 그 쓴 글을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과 1대1 면접도 해보고 그러면서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키워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정말 습관처럼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구술 면접을 한다 해가지고 내가 면접 대비를 일주일 특강 듣는다 해서 그런 면접 능력이 생기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런 건 정말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그런 학원이 있다라는 게, 그리고 그것이 부산에 있다는 게 참 너무나 다행스럽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두 가지에 이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습력과 관련된 건데, 어느 수험생이 5월 모의고사인지 이전 얘기예요. 이전 얘기. 500점 만점 시절에 모의고사가 5월달에 212점이었던 것 같아요. 원점수 기준으로. 근데 6개월 지나서 수능을 치잖아요. 얘가 몇 점을 받았을까? 얘가 받은 점수가 488점이에요. 이게 원점수 기준으로 추산을 해보니까 점수가 1200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6개월 만에 일어난 거예요. 6개월 만에. 6년이 아니고.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죠. 예, 그게 바로 저입니다. 예. 이 성격은 제가 물론 고등학교 시절 때 성격은 아니고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제 좀 의대를 가고 싶어가지고 한의대를 가고 싶어가지고 5월달에 퇴사해서 그게 11월달에 친 수능 점수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그 수능을 준비하면서 재수학원에 있을 때 저를 가르쳤던 분이 유재열 선생님이시고, 네. 지금은 이제 뭐 동료처럼 같이 지내고 계시죠. 그래서 과연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공부할 수 있는 능력, 단순한 성적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이 성적으로 제가 가고 싶었던 한의대를 가지는 못했죠. 그때 이제 황우석 사태가 뭐 벌어지고 그러면서 갑자기 한의대가 급상승하는 거예요. 성적대가 원래대로는 다 갔었는데 어쨌든 자 아픈 기억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서울대를 갈 정도의 학습력을 지닌 친구들의 어떤 공부의 방법, 패턴, 노하우, 비법 뭐가 있을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또 제가 재수반에서 재수학원에서 또 서울대를 가는 친구들의 어떤 그런 것들 살펴보면서 어떤 공통된 한 가지의 요소, 뭐 많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융합적 사고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일단 머리가 되게 좋지는 않아요. 말씀드리지만 되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오래 합니다. 그리고 뭐든지 관심 있게 봐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것처럼 보여요. 머리가 좋은 건 아닌데 저를 기준으로 볼 때. 그래서 한 번 본 게 오랫동안 가요. 오랫동안 가기 때문에 그 하나의 다른 하나가 자연스럽게 누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 보고 까먹고 하나 보고 까먹고 새 거 보고 까먹고 새 거 보고 까먹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선행하는 친구들, 열심히 달려가는 무한 속도 경쟁, 선행 경쟁 애들 아마 한 달쯤 지나서 한 달 전에 배운 거 한번 물어보세요.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이런 오래 보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하는 융합이 가능한 친구들이었다. 자, 이런 수학 문제 하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계단을 올라가는데 방법이 한 계단 내지는 두 계단밖에 못 가요. 한 번에. 그랬을 때 8개 계단을 오르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이렇게 풀어봅니다. 첫 번째 내가 한 단을 오르고 또 두 번째 한 단을 오르고 이렇게 해서 총 8단 오르는 거랑, 죄송합니다.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한 단을 오르다가 마지막에 두 단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풀면 풀리겠죠, 어머니. 하실 수 있겠죠? 네. 하실 수 있는데 답은 맞춰요. 근데 서울대 가는 친구들은 내가 이렇게 풀어서 답이 나왔네, 잘 풀었어 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만약 이게 8단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지, 이게 100단이었으면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보면 하루 종일 걸리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현상만 해결한다고 해서 만족한 애들이 아니에요, 얘들은. 근본을 묻고 싶은 거예요. 일반적인 원리.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일반적으로 풀 수 있을까? 만약 이게 n번째 계단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근데 이 고민이라는 게 뭐 선생님이 그냥 선생님이 어떻게 n번째는 어떻게 풀어요? 라고 질문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자기 머릿속에 담아둬요. 계속 고민해요. 심지어는 자면서까지도 고민해요. 진짜로. 네.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 친구가 영어 문법 문제 중에 이런 문제를 살짝 스치게 돼요. To serve the student in this class is to serve the water in this glass is 자, 어머니도 영어 공부 한번 공부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문장에 이 반 학생의 3분의 2는 어떻다? is일까요? are일까요? are겠죠? 네, are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 이 잔에 든 물의 3분의 2는 자, is일까요? are일까요? 이건 is예요. 똑같이 3분의 2지만
뒤따라오는 말이 복수인지 단수인지에 따라서 이 3분의 2라는 말의 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단수인지 복수인지. 아니 수학 문제 풀다가 이거 영어 문제 풀었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 친구 상관이 있어요. 자, 좀 전에 이 8개 단을 오르는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한 단 아니면 2단밖에 못 올라가요. 그러면 8번 오르기 전 단계에는 6계단에 있든지 7번째 계단에 있었겠죠. 그죠? 그죠? 그거랑 얘가 이 3분의 2라는 말이 뒤따라오는 말의 수에 따라서 결정된다. 요게 이 친구에게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사고를 했냐면 요렇게 하는 거죠. 아, 이게 부분수 3분의 2라고 하는 부분을 나타내는 말은 뒤따라오는 말의 수에 결정되는구나. n번째 계단을 오르는 방법은 이전에 내가 몇 번째 계단에 있었는지에 따라서 정해지는구나. 그래서 n번째 오르는 계단의 방법은 n-1번째 계단 오르는 방법과 n-2번째 계단 오르는 방법을 합한 값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이 친구는 요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집중, 그리고 이런 집중을 통해서 하나의 과목이 다른 과목으로 A의 관점에서 B를 보고 B의 관점에서 A를 바라보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이 친구 절대로 이 수학 문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죠. 이제 완전히 자기 것이 됐으니까. 지금 열심히 선행하는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로 한 달 전에 배웠던 거, 2달 전에 배웠던 거 한번 네가 나와서 설명 한번 해보라고. 어떤 원리에 대해서 혹은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설명할 수 있는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중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 정말 공부 잘할 만한 애들 엄청 많아요. 정말 똑똑하고 그런 애들이 올바른 공부 방법을 따라서 제대로만 커도 좋은 성과를 내고 정말 공부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는데 뭔가 잘못된 방법, 잘못된 길로 가다 보니까 둔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진짜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이런 강연을 통해서 어머님들의 자녀분들은 좀 제대로 된 공부, 바른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융합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학습의 S곡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공부는 단선적으로 늘지 않습니다. 단선적으로. 일직선으로 늘지 않아요. 무조건 S형으로 가요. S형. 자, S형의 잠재기, 초반부. 자, 이때는 어떤 식이냐면 공부를 해도 올라요, 안 올라요? 성적이? 안 오릅니다. 10개를 했는데 뭐 7개, 8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의 하수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공부를 내가 10개를 했는데 10개는 고사하고 7개밖에 안 되네. 나는 공부를 좀 못하나? 공부가 재미가 없다. 비효율적이다. 막 이런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10개 했는데 10개를 못 받으니까. 하수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차피 내가 10개도 8개, 7개밖에 안 되니까 양을 줄여버려요. 5개, 4개로. 5개, 4개로 줄이는 순간 성과는 더 떨어지죠. 그래서 공부가 포기가 됩니다. 포기가. 하수들은요. 근데 고수들은 그걸 잘 기억을 해요. 오랫동안. 꾸역꾸역 담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뭔가 터져요. 원리 같은 게. 그래서 갑작스럽게 공부가 확 늘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그 시기가 성숙기로 이르게 되면 이제는 안 해도 안 떨어지는 시기가 돼요. 항상 공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부는 누구나 다 힘들어요. 빨리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익어야 되니까, 숙성이 돼야 되니까.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익기도 전에, 숙성되기도 전에 다음 달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기억이 안 되겠죠. 머릿속에 남지가 않아요. 융합은 고사하고 자기가 했던 것조차 기억이 안 나는 그런 공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기 위한 공부를 하는 셈이에요. 해치웠다, 해버렸다, 이제 안 해도 되네? 했으니까. 잊어버리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특히나 수학 선행을 보면. 공부의 방향이 잘못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융합적 사고를 학습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런 잠재기 어떤 어려운 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천히 그리고 오래 그리고 깊이 있게 생각하기. 천천히 오래 깊이 생각하면요 빨라집니다. 빨리 하면 빨리 달리기만 하면요 처음에는 빨라지지만 나중에는 느려져요. 오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빠른 공부 시키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애들 망치는 겁니다. 천천히 자기 고민을 가지고 그것이 자기 머릿속에서 숙성이 되어서 익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엄청 빨리 달릴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빨리 달리면 갈수록 느려져요.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오래 깊이 생각하는 공부를 하려면 적어야 돼요. 기록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필기법이 필요한 거예요. 공부법, 필기법. 네. 저희 학원에서 늘 강조하고 있는 게 필기법, 공부법인데 한번 샘플을 볼까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수학 문제가 있어요. 수학 문제가. 수학 문제를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학 노트 있으면 다행이고요. 연습장 노트랑 요걸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일단 칸이 몇 칸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 칸, 두 칸, 이렇게 세 칸으로, 크게 세 칸으로 되어 있죠. 3단으로. 아니, 세 단으로 되어 있어요. 세 단으로 되어 있고, 첫 단에는 뭘 쓰냐면, 요 문제가 어디에 나온 문제다라고 출처를 적어놔요. 그리고 이 문제를 적습니다. 문제를 적어야 돼요. 예, 문제를 적지 않고 풀이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풀이 과제만 적는 친구. 공부를 반쪽만 하는 겁니다. 자, 문제를 적고 문제를 요약할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전에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읽고 분석할 수 있는 게 공부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적은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내가 분석해 갈지에 대한 틀, 그런 어떤 개념이라든지 원리, 이런 것들이 자기가 정리를 해넣어서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원리가 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렇게 연결해 가기만 하면 풀이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제가 물론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 좀 길어지는데 이 과정이 한 20초 정도를 넘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가 제가 5월달에 학원에 와서 첫 시험 쳤을 때 모의고사 212점 중에 수학 점수가 몇 점이었냐면 20점이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뭐 대학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다가 뜬금없이 수학 시험을 치니까. 근데 6개월 만에 수학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의 특성, 물론 제가 지금 영어 선생님 하지만 수학 과목이라는 자체가 이런 원리나 개념을 어떻게 문항에 적용하는지의 그 원리 패턴만 이해하고 있으면 가장 빨리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과목이 수학이에요. 근데 이런 분석 과정을 없이 그냥 이런 문제 이렇게 풀어, 이런 문제 이렇게 풀어 라고 하는 풀이 자체만 강조하는 수업은 혹은 공부는 결국 수학을 죽이는 공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스스로 수학을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이 분석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노트에 적혀 있어야 되고. 자, 잠시만요. 네. 그러면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가 뭐냐면 다양한 분야의 읽기를 해라.
의문을 열다의 학원의 월가능문 같은 그런 잡지를 통해서, 그리고 생각을 정리해서 쓰고 말하는 법이 배워야 된다. 함재밀기 같은 거, 그리고 분석하고 정리하는 노트 필기법. 이 세 가지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아이의 공부 능력, 학습 능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정말 제가 가르친 애들 중에 개수생들을 주로 많이 가르쳤지만 초중학교 때만 해도 거의 자기가 인근 지역에서 날리던 애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너 왜 개수학으로 가 있냐? 그런 어떤 공부의 어떤 자질이 좋은 아이들이 공부에 결국 실패하게 된 요인은 대부분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때쯤이에요. 잘못된 공부 방법, 잘못된 공부 방향, 지나친 과도한 선행 등등등. 공부로부터 흥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무작정 때려박기식의 반복하는 공부, 원리나 개념을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해서 자기 머리에 숙성시켜서 이해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진도 빼는 수업, 과제하느라고 밤새야 되는 수업, 그런 공부가 아이의 능력을 죽이는 겁니다. 아이의 능력을 키워주시고 정말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는 아이인지,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는 아이인지 정말 공부의 고수들한테 와서 좀 물어봐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학원에 등록을 하라 이 말이 아니고 그냥 저한테 좀 물어봐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원장님이나 저 같은 분들한테 와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는 공부 맞습니까? 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EBS급에 강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부스님 안내를 통해 분명히 해준 게 있다, 그죠? 김해 사투리를 써도 서울에 가면 표준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저는 춤선생이 아니었다는 거. 세 번째는 김동현 선생님이 나오셔서 수학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 선생님, 나와주시고 글쓰시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수학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대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리고 그런 선생님이 1등을 만드는 수학 공부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하겠습니다. 수학이 뭐가 그렇게 좋던가요? 수학은 일단 답이 있습니다. 그것도 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답을 구하는 과정이 누가 생각해도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과정을 통해서 답을 구할 수 있고, 그런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해서 풀 수 있었다라는 그런 점에서 기뻤습니다. 예, 수학 킬로그램 전문가기 아마 입시의 핵심 같습니다. 김동현 선생님의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동현입니다. 네, 저는 수학 킬러문항 정복하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먼저 수학 킬러문항은 혹시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 수능이죠. 네, 지난 11월 28일 개편안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 개편안에 다들 한번 읽어보셨을 텐데, 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머니들께서 많이 들었던 점은 정시가 확대된다. 그래서 수능이 중요하다입니다. 저는 그런 수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저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그렇고 역시 수학이다라는 것은 다들 동의하실 텐데요. 그래서 올해 수능에 대해서 이제 성기선 평가원장이 코멘트를 한 게 있습니다. 초고난도 문항을 줄이는 대신 고난도 문항 비율이 높아져 라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오답률이 40% 이상인 문항들의 개수를 비교해 봤을 때 2017년도에는 4문항에서 5문항, 6문항, 그리고 올해는 7문항으로 늘어난 8문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40에서 60% 되는 문항이 5개, 60에서 80이 한 문항, 그리고 80% 이상이 초고난도 문항이 2문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문항들에 대해서 잠시 뒤에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수능 이 문제들 중에서 가장 어머니들이 관심이 가질 문항은 수학 30번이에요. 그래서 먼저 올해 30번 문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가 이것을 저희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한번 수업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그 수업 내용이 뭐냐면 대다수의 상위권 학생들은 이런 문제를 읽었을 때 첫 번째 문항, 곡선과 곡선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이러한 문제를 보고 두 곡선이 접하는구나. 그러면 접하게 되면 함수값이 같고 미분계수가 같다라는 이러한 연립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립방정식에서 이제 할 것은 FT를 구하는 건데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이러한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많은 아이들이 이 녀석을 찾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문제가 막혔을 경우는 저는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거라.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실수 A 값을 FT라고 하자라는 이 문장에서 대다수의 아이들은 별로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요. 자, 그렇지만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이 A라는 것이 FT로 나타내어지고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F'T라는 녀석은 FT를 T에 관해서 미분한 것이다. 즉, A를 T에 관해서 미분한 것이다. 라는 개념을 연관 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이제 어떻게 찾을 것인지 다행히도 5번 문제에서 음함수 미분법을 통해 굳이 fx를 찾지 않더라도 미분 도함수를 찾는 문항이 있었어요. 이런 것을 힌트로 하여 첫 번째 녀석을 음함수 미분법 이 두 가지 올바른 문항 분석과 개념 심화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항 분석이라는 건데, 먼저 문항 분석과 관련된 문제는 올해 수능에 17번, 그리고 19번, 20번, 21번, 28번 문제에 포함이 되는 건데요. 이게 아까 전에 제가 표를 보여줬던 오답률 40에서 60% 사이에 있었던 5문제입니다. 즉,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내가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2등급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 라는 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항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수업했던 내용인데요. 먼저 문제를 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조건에 따른 녀석들을 정리를 해 나갑니다. 이 문제는 중학교 1학년 문제고요. 간단히 조건들만 정리해 준다면 어렵지 않게 답이 나오는 문제고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이거는 중3 문제인 거, 고1 문제인 것 같아요. 고1, 3을 모의고사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이 내심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내심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심이 각의 2등분선의 교점이다. 즉, 각시가 2등분 된다. 두 번째는 평행한 직선이 있어요. 평행한 직선이기 때문에 억각이 같다. 그러면 여기 삼각형이 2등변 삼각형이다. 그래서 CD의 길이가 ID의 길이와 같은 5가 된다. 세 번째 조건은 수선의 발이 있습니다. 직각이에요. 직각 삼각형이 보이실 겁니다. 어머니들도 잘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DE의 길이를 찾아주면 문제가 답이 해결이 됩니다. 별로 풀 게 없죠? 네. 그래서 제가 한 거는 먼저
문항 조건을 통해서 개념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이런 개념을 활용해서 조건을 변형합니다. 답을 구하는 데 맞춰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 속에 혹시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러면 문제 속에서 사용하지 않은 개념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은 습관이에요. 습관. 문제를 푸는 습관.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습관인데, 이런 습관에서도 역시 지금 개념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증가, 감소, 변화의 빠르기인데, 이 녀석의 개념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처음 제가 그 30번 문제를 풀 때 나왔던 개념이 미분이었잖아요. 음함수 미분. 이 개념이 바로 미분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즉 중학교 1학년 과정이지만 이 과정들에 있던 개념들을 하나씩 엮어가게 된다면은 그 엮음의 마무리는 고등학교 과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한 개념들의 연결고리가 있어야지만 이 아이들이 제대로 개념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단원 내 개념의 흐름을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단원별 개념의 연결을 이해하고, 이러한 개념의 연결고리를 완성한 친구들이 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 개념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사실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단순히 이제 선행만 달리는 친구들, 이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 이런 개념이 있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 라는 아이들은 결국 다시 공부해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강남 맘카페가 있거든요. 강남 맘카페. 저기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 아이는 초4부터 대형 수학학원 탑반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혹시 읽으셨나요? 그런데 내 아이는 30번 문제를 못 풉니다. 공부의 양으로 풀 수 있는 게 30번 문제가 아니에요. 수학만 그런가요? 작년 국어 31번 문제를 공부의 양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어의 빈칸 추론 문제 양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탐구 과목의 20번 문제 양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속도로 치자면, 양으로 치자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머님들이 전국 최고거든요. 부산의 어떤 학원이 공통수학상을 일주일에 3번, 하루에 2시간씩, 그래서 3개월 동안, 그래서 6개월 동안 한다고 한다면 그 학원 보내실 겁니까? 다시 한번요.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3번. 그렇게 해서 10-가를 공통수학상을 6개월 동안 한다면 그 학원 보내시겠냐고요. 대답들 해보세요. 안 보내실 거잖아요. 부산의 일부 전문학원, 일부 아니라 거의 다 할 건데요. 약 3달 하죠. 그렇잖아요. 중1이 고1이어야 되는 공통수학 상을 72시간 만에 다 뗄 수 있냐고요. 여러분 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이 꼴등이에요. 돌아가시면서 당장 대치에서 제일 잘하는 아이들, M학원에, 미모학원에 시간표를 보세요. 걔네들이 공통수학상을 얼마나 하는지, 의대 1반, 의대 2반이 3학년 2학기 때 뭐 있는지, 수원 실력 블랙라벨 했을 겁니다. 의대 2반이 무조건 기본을 했고요. 그러니까 정석으로, 이게 처음 봤다는 뜻이죠. 자사고 1반, 2반이 수원합니다. 근데 걔들 공부 몇 시간 하는 줄 아세요? 하루 5시간씩 학원에서 일주일에 3번. 한 달에 60시간. 4달에서 4달 반. 걔들은 260시간이에요. 그 아이들은 260분을 해서 하나 끝내는데요. 저희는
72시간 만에 끝내요. 경쟁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켰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전 좀 부끄러워요, 이게. 좀 많이 부끄러워요. 부산 학원 원장들이 많이 부끄러워요. 학원장들의 스터디가 참 많거든요. 고려대 최고위 과정, 연세대 평생교육원, 헤어로메산 블루타이. 부산에서는 부산 사람들 원장들 볼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뭐들 하는지. 여전히 돈 잘 벌 수 있는 방법만 해요. 대치들은 240시간 하는 걸 우린 72시간에 끝내고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30번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2011년 이후 2011년이 부산에 자꾸 눈물이 나려고 그래. 선행의 폭풍이 불던 때라고요. 선행에 2011년부터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자사고가 생겼잖아요. 중학생들도 고3처럼 공부시키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그 이후 부산에 입시로만 한정지어서 이야기하면 입시 실적이 좋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는 한 분도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오십시오. 왜 부산이 지금까지 꼴찌였는가? 그리고 이 꼴찌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플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담배 좀 넘겨주실까요? 그러니까 11월 28일 대입 공정화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 의과대학을 가려면 그러니까 수능, 그 다음에 내신, 그리고 비교과 이거 다 했어야 되는 거죠. 자율활동, 진로활동 다 했어야 됩니다. 보고만 있어도 허걱거리긴 해요. 대입 공정화 방안은 첫 번째는 이제 균형을 잡자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들 읽어보셨죠? 읽어보셨을 겁니다. 균형을 잡자는 두 번째는 뭔가요? 후광 효과를 제거하자는 겁니다. 네가 아빠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냐에 따라서 입시 실적이 달라지는 것, 네가 어느 출신의 학교여서 어떠하다는 것, 이거 없애자는 것이 이른바 대입 공정화 방안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거 찍지 마세요. 이제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 찍고 계시면 안 되죠. 이제 이거 아닌데. 제가 잘못 누르는 건가요? 네. 그 다음 표. 예. 뒷까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제가 키워주시겠습니까? 예. 그거 한번. 예. 이 표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표 한 장으로 이번 11월 28일에 개정안은 모두가 설명이 다 되는 건데, 현재 고2 학생들의 경우에 수능이 28.9죠. 40%까지 끌어올리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설명회를 가시면 그 설명회의 주최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져요. 재수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는 정시, 이제 정시입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들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특별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지배적이었던 학교, 16개 학교의 하나는 이야기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학교들이 28.9%에 불과하다, 수능이. 실제 28.9%는 아니죠. 수시 2월 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35%가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고1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중2까지, 현재 중2부터 해서 수능 위주 40%까지 가자는 겁니다. 이제 뒤에 이제 제가 설명하겠지만 수능이 늘어나니까 이제 수시는 줄어드는가? 전체적인 비중이 줄어들겠죠. 그럼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종원인가? 이제 이런 행간을 읽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언론 보도를 있는 그대로 보시면 안 되시고요.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40% 넘어서겠죠, 당연히. 수시 2월 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또한 주요 16개 대학 이외에도
정시 인원을 늘릴 가능성이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국립대학교들은 그렇겠죠. 그래서 정시에 대한 인원이 늘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늘어난 만큼 수시에서 어떤 전형을 줄 것이냐, 학종이 문제니까 조국을 사랑했던 그분 때문에 줄어드니까, 학종이 줄어드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줄어들긴 하되 학종의 정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에서 이제 줄이냐 하면, 그러니까 수능 정시로 늘리는 인원은 어디서 나오냐면 논술과 특기자 전형의 인원들을 폐지하기로 했잖아요. 논술 및 교과 특기자 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논술과 특기자 전형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팀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 특기자 전형의 최강자들은 누구였습니까? 과거이들이나 영재학교들이죠. 그러니까 과거 아이들이나 영재학교 아이들은 그 후광 효과를 이제 입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논술은 어떤 아이들이 논술을 많이 했습니까? 자사고 아이들이었잖아요. 그 아이들은 이제 그 선발 효과에 의해서 뽑혔던 그 아이들은 불량 구조에 놓여 있는 건 분명합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10% 늘리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또 뭐 수능에서 줄어든 인원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보면 수시에서 한 6% 정도, 정시에서 한 4% 정도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게 실효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은 누구죠? 차상위 계층, 그리고 기초수급 대상자들,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과연 그 친구들이 10%의 전형으로 늘려 놓았다고 해서 그 10%에 모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두 번째는 좀 안 된 말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들어간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출신들이 특기자 전형을 통해서 상위권 대학에 진학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나 그 아이들이 4년을 견디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것이고, 향후 결국 사회적 배려 10%의 인원이 초중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자소서 폐지가 됩니다. 추천서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키가 있는 거죠. 그동안 왜 자소서를 쓰게 했느냐, 그동안 왜 추천서를 쓰게 했느냐는 것은, 첫째는 너희 학교 교과내신 못 믿어 우린, 이거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부산 시내에서도 지역구별로 교과 등급 간의 격차가 있었다는 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시 군구별로 차이가 나죠. 너희 학교 교과 내신을 우리는 못 믿어. 그리고 너희들이 썼던 생기부도 100% 신뢰하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한번 써봐. 이거였었거든요. 추천서도 한번 써봐. 근데 그것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자소서를 폐지하면, 추천서를 폐지하면 대학은 어떻게 이 아이의 학업 역량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남은 건 하나밖에 없죠. 뭘까요? 면접이죠. 면접의 강화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주요 대학의 면접이 장난이 아닙니다. 서울대 일반 전형 면접을 들어갔다 나온 아이들이 대체로 절반 이상 눈물을 흘리면서 나와요. 마른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대답을 못 하거든요. 상당 수준의 심층 면접, 예전에 구술 면접 수준의 심층 면접이 나온 데다가 인성 면접도 다면적으로 그 아이들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이 나옵니다. 가장 핵심은 고교정보 블라인드입니다. 이게 이른바 후광 효과를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과연 블라인드를, 자, 혹시 이후의 시간이 약속되신 분들 남아 계시는 게 좋으실까요? 블라인드를 어디까지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후광 효과가 달라집니다. 뒤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했지만 인적사항, 학적사항만 블라인드 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후광 효과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즉 네가 출신 고교가 어디냐, 네 이름이 뭐냐, 이 정도를 지워서는 사실은 내가 어떤 출신 학교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워딩만 봐도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게 머릿속에 바로 뛰어오르니까요. 그래서 블라인드의 대상이 어디까지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의 전략이 좀 달라져야겠고요.
지금까지 깜깜이 전형으로 이야기했던 이제 평가 기준의 공개가 앞으로 좀 드러나서 어떻게 하면 된다는 로드맵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주어질 것 같습니다. 비교과 영역이 없어진다라고 자꾸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등부 전문학원들과 그 정시 위주의 재수학원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표에 나오는데요. 종합의견 500자가 유지가 되고요. 자율활동도 500자가 유지됩니다. 동아리 이제 안 적는다 이거 아닙니다. 안 적는 건 어떤 동아리예요? 자율동아리이죠. 그럼 자율동아리를 이제 기재하지 못한다. 동아리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동아리가 강조된다는 겁니까? 정규 동아리가 강조되는 거죠.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비교과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규 교육 과정 속에 진행되는 비교과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 정보를 왜곡하고 정보에 대한 이해가 적어서 행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비교과와 관련된 영역에 대한 준비가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이 행간의 의미를 알고 전략을 잘 짜는 사람들이 매우 강력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전환기는 늘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봉사활동 이게 이제 좀 골치가 아프게 됐죠. 개인 봉사활동 실적을 이제 못 적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선생님들이 좀 고민이 돼요. 선생님들이 봉사활동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줘야겠죠. 각 학교 봉사활동 기록이 되니까요. 평가가 되니까요. 그래서 학교 봉사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생님들이 고민이 생길 텐데 전 이미 그림이 다 그려졌어요. 우리 아이들을 교내 봉사활동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를 이미 그림이 잡히죠. 특히 최상위권 대학이나 의과대학을 가려는 아이들이 이미 저는 이전에도 시켰었거든요. 이전에도 시켰었던 프로젝트를 이제는 학교에서 이런 봉사활동을 과거에는 봉사활동의 영역이 아니라 행동 특성에 넣었을 만한 내용을 이제 봉사에 쓸 수 있는 영역이 생긴 거예요. 찬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골똘하게 고민하고 이 분야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아이를 맡겨야 될 시기가 사실 여러분들은 죽음의 트라이앵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을 기르시게 되는 거거든요. 진로활동 700자 쓰고요. 수상경력, 이 학교에서는 참 섭섭한 이야기죠. 사실 상이라는 것이 남발이 되었을 때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 아이의 교과 영역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는데 이제 수상경력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중3까지는 학기당 한 건을 쓸 수 있으나 현재 중2 학생들은 미반영이 됩니다. 가장 심각한 건 독서의 반영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책 안 읽어도 된다라고 해요. 그건 행간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제 과거에는 독서 활동에 대한 내용을 적었다가 이제 저자와 제목만을 적게 되었을 때 이 친구의 독서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느냐? 아니죠. 저는 그런 일이 생기면 더 좋아요. 상당수의 학생들이 행간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상적인 활동을 할 때 그것들을 더 강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세특에 책 내용을 못 쓰게 할 수 있잖아요. 책 제목과 저자 이야기를 왜 씁니까? 내가 지원하는 그 대학과 그 학과의 교수들이 알만한 워딩을 통해서 내가 그 책 읽었던 걸 표현하면 되죠. 그것이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우리 김웅식 선생님이 보여줬던 월간 의문 속에도 나와 있고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슬라이드 속에도 나타날 겁니다. 자, 하나씩 좀 이야기를 좀 해보면 결국 이번 대입 공정화 방안의 핵심은 첫 번째는 고교정보 블라인드를 통해서 후광 효과를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고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갱년기인가요? 왜 자꾸 눈물이 나요? 제 딸이 어제 시험을 쳤는데요. 첫날 시험에서 3개 틀렸어요. 그 학교는 3개 틀리면 1등급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시험 다 합쳐서 3개 틀렸거든요. 그 정도의 구조면 1등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 아이는
이번 공정화 방안 이야기를 듣고 막 화를 내는 거죠. 왜 우리 학교에 우리가 일반고 아이들은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없다. 우리는 다 맞춰도 3등급인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100점이어도 3등급인데 85점만 받고 1등급을 받는 그 아이들 어떻게 같아지느냐. 제 딸은 서럽겠지만 제가 그래서 가지 말라 했는데 꾹꾹 우겨서 갔어요. 열받아 미치겠네. 갑자기. 여튼 후광 효과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틈 먹고 자사하고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그 설명을 좀 해줄 거고요. 여튼 이제는 교과 수준과 과거에는 평가 전산 시스템이 있었다고요. 대학이 평가 전산 시스템을 가지고 그 학교의 아이들의 내신이나 수능이 우리 이 대학의 이 학과를 지원했었을 때 최소 점수, 평균 점수, 최대 점수를 통해서 사실 그 학교들에게 어드밴티지를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교 정보가 블라인드가 돼요. 출신 학교 어딘지를 알 수 없어요.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이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고가 유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방법은 이것이죠. 후광효과 제어하고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목표가입니다. 자꾸 제가 그러면 대학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의 입장에서는 강서구의 죄송합니다. 데이터대로 이야기를 하면 강서구의 1등급과 장제고 장안고 아이들이 1등급을 같이 취급해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혹시 강서구님들 좀 기분 나쁘시다면 그럼 강서구의 1등급과 강원도 홍천 지역 아이들 1등급이 같이 취급당한다면요. 억울하잖아요. 그렇다면 대학들이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를 우린 예상을 해야겠죠. 아직은 모르지만. 근데 지금까지 대학들이 처했던 포지션과 지금 입시 환경 속에서 그들이 취할 전략을 우리가 고민해봐야 하는 겁니다. 첫째는요. 수능 체제를 강화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선배들의 점수를 이제는 교과 등급을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블라인드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들의 교과 내신을 못 믿겠으니 과거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강화했던 지금 점차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시켜 왔었는데 우리 다시 복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에서 여러분 일반기 고등학교가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가 50%가 안 됩니다. 주요 대학. 상위권 대학에 지원한 아이들이 50% 미만이에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시켰다니까. 근데 이게 강화될 겁니다. 당연히 그럴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수능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서울소재대학 진학가능성 인문계열. 이거 아까 보여드렸던 정보니까 제가 넘어가고 두 번째는 면접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1단계 선발에서 더 많이 뽑을 것 같아요. 1단계 보통 3배수 뽑았으면 그 5배수 뽑을 것 같고요. 1단계 전형에서 좀 더 많은 학생들 뽑아서 교과 내신만으로는 생기부 기재의 상당 부분이 줄어들었으니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아이의 진짜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면접을 통해서 하겠죠. 과거에 논술 대신 우리가 심층 면접했지 않습니까? 구술이라는 것. 그 정도의 면접이 강화될 것이다. 이거죠. 두 번째로는 교과 등급의 반영비를 떨어뜨릴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일지라도 너희 학교의 내신을 내가 못 믿으니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내신 반영 비율을 70% 했다면 우리 이제 60%만 볼래. 50%만 볼래. 그러면서 면접을 강화시킬래. 그러면서 수능도 강화시킬래. 이거죠. 대학이 정부의 말을 듣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은 대학 나름대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죠. 저희가
한뼘일기라는 일기를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쓰게 합니다. 하교하기 10분 전에, 저희 학원 수업 마치기 10분 전에 이 일기를 쓰고 생각해서 쓰고 말하게 하는데요. 이 일기의 내용들을 보시면 이 책은 지금 1판이 다 완판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구매하시는 분 없으실 거고요. 곧 재판이 되면 여러분 구매가 가능합니다. 질문이 이거예요.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 설명해 보세요. 굉장히 어렵죠. 지가 지 이름 지은 거 아닌데. 그러니까 정체성을 묻는 것이에요. 그럼 네가 네 이름의 의미를 부여해봐라. 넌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아왔니? 이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해 아이들이 답하기 어렵습니다. 한 줄 쓰기도 어렵고요. 두 줄 쓰기는 더 어렵고요. 세 줄 쓰고 나면 문장 간에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묻는 질문이 중요하죠. 선생님, 전 제 이름의 의미를 모르겠는데, 그래? 그러면 네가 네 이름의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렴. 넌 왜 그런 의미를 부여했니? 그러니까 질문을 꼬리 질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꼬리 질문이 두 번, 세 번 이어가다 보면 아이의 생각이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내면들을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질문이죠. 하루만 성비를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할 것이고 가장 기대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매일 10분 동안 생각하고 쓰고 나면 선생님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면접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입 공정화 방안 이거 나오기 전부터 우리는 수시에서 1차 합격자들의 30% 정도의 인원들이 면접을 통해서 당락이 뒤집힌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면접 연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일상에서 시키자는 것이 저희들의 주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이 학교의 교과 내신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표가 이런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남구의 2.3등급은 사상구의 1.0등급과 똑같더라. 대학 볼 때, 대학에서 볼 때. 평가 전산 시스템을 볼 때 최소, 평균, 최대 점수를 비교해봤더니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게 되면 북구의 1.0등급과 기장구의 2.2등급이 같아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 수능 최저 기준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면접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교과 등급 반영 비율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가 너무너무 이제 화가 난다는 게 아까 그거였죠. 2011년, 2014년 이후부터 자사고가 생겼으니까, 그리고 중학생들에게 아주 맹렬하게 선행을 시켰을 때잖아요. 그럼 그 전과 그 후를 서울대를 기준으로 입학생 수를 변동을 살펴봤더니 보세요. 서울은 360명이 증가를 했어요. 자사고 이후. 경기도 168명이 증가했어요. 울산 마이너스 3.4명입니다. 울산이 공부 안 하죠. 할 이유가 없죠. 아빠 회사 가면 되니까. 부산이요. 0.6명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더 시켰는데, 더 많이 시켰고, 더 돈을 많이 들였는데, 우린 0.6명 들었어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선행을 잘못 시키셨어요. 아까처럼 240시간 들여서 하는 거 우린 72시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머니 그래요. 한 번 더 돌렸는데요. 그래서 140번 했대요. 3번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240번 했는데요. 그러시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 S곡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니 기반이 안 닦인 상태에서 자꾸 뒤로 갔잖아요. 그러니 그가 반석 위에 세올린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올린 집이었던 것입니다. 이거 충격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두 번째는 변화되는 입시 지형에 따른 설계와 그것에는 준비가 없었던 거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의 세부 항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자,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대입 공정화 방안과 관련해서 이것저것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 아니요. 이전에도 사실 이게 중요했습니다. 입학사정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학생부의 요소가 어떤 요소였습니까? 교과 세특이었죠. 이젠 과거에는 교과 세특도 보는 것, 교과 세특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교과 세특만 남은 경우죠.
세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수업 시간에 대답만 잘한다고 해서 수행 평가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시대가 이제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거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이후에 나가신 분들은 오늘 오신 2시간이 아까우시는 거예요. 대안으로, 자, 이것도 이제, 자, 잘 들으십시오. 이제 블라인드를 하게 되면 대학들이 그러면 이 아이가 어느 고등학교를 다니는지를 모를 것이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블라인드를 어떻게까지 처리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요. 인적 사항과 학적 사항까지만 블라인드 하면 기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이외의 요소에 그 학교의 특징이나 그 학교의 상징적 표현을 넣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영어 세특에 다름산 영어 말하기, 다름산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어디입니까? 장안고예요. 장안고예요. 다름산이란 말이 들어가는 순간 대학은 얘가 장안고나 장제고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제 고교 프로파일을 못 보는데 고교 프로파일을 봤던 입학사정관들은 다름산 말하기 영어대회가 영어대회가 아니거든요. 아세요? 영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뭘 잘해야 되느냐 하면 과학을 잘해야 돼요. 과학 리포트, 과학 탐구 보고서, 과학 논문을 읽고 영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스펙이라는 걸 알죠. 인적 사항이나 학적 사항만 가렸을 경우 대학은 이런 고교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걸 드러내는데 도사거든요. 드러내게 하는데. 오죽하면 저희 학원에 부산에 있는 부산 외고나 그 다음에 국제고등학교 그리고 용인외대고 민사고에 있었던 품계제 인증제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교 프로파일이 제공된 상태에서는 블라인드 처리되지 않았을 때는 탭스나 토플 제공하지 못하지만 우린 탭스나 토플을 만점 가까이 받았던 아이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못 적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못 적는 거지 못 적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방법을 또 모색할 수 있는데 그 방법도 있다. 근데 만일 블라인드를 학생부 전 영역으로 한다고 한다면 정말 후광 효과는 사라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고 아이들은 그동안 누려왔던 어드밴티지가 사라질 것이겠죠. 자, 정시 전형을 확대한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축소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축소가 되는 것은 논술이나 특기자 전형 인원들을 빼서 정시로 집어넣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축소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학종이 없어진다, 비교과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전히 부산은 계속 꼴찌를 해갈 겁니다. 수시 60% 뽑는 일반의 경우는 서울 일반고 학생들이 주로 이제 어플라이를 하게 될 것 같고, 트라이를 하게 될 것 같고, 계열 적합에 해당되는 전형은 특목고나 자사고 아이들, 그리고 지역 균형은 지역 일반고 아이들. 이게 저희가 예측해보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어떤 정부에서 이제 내신도 절대평가를 하고 수능도 절대평가를 하고 했었죠. 자, 내신 절대평가, 수능 절대평가하면 학생들의 학업 부담이 줄어드는 게 분명하죠? 분명하죠? 그런데 그랬더니 대학에서 어떻게 했어요? 기억하세요? 이거 기억해 보시면 오늘 제 말이 맞다는 거예요. 내신 절대평가하고 수능 절대평가 했더니 학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학이 논술했잖아요. 내신 절대평가하고 수능 절대평가 학생들이 역량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논술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르지 않을 것이다. 대학들이 그 대안을 찾아나갈 것인데, 그럼 이제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이제 생기부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이 교과 세특입니다. 그래서 교과 세특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거고요. 이 앰프 소리가 왜 여기서만 들리는 거지? 특히 현재 중2하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과 세특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의 비교과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역량, 활동 중심의 비교과, 그 다음에 진로 중심의 비교과,
교과 연계 심화 비교과, 저희가 UCC 특강 PPT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해부학 교실, 다양한 거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1월 달부터 저희들 비교과의 상당 부분은 대한민국 최초로 쓰는 말일 텐데, 사실 이 자리에 다른 학원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 제가 알아서 다 드릴 수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목만 말씀을 드리면 세특국어, 세특영어, 세특과학, 세특수학입니다. 저희 비교과 수업이. 오셔도 제가 말씀드려도 질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일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부 비교과 영역의 대입 반영을 축소하면 학종이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죠. 이건 뭐 블로그 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니까 교육부에서 말한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주요 16개 대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뭐 저렇게 다양하게 통해서 드러난다. 세특은 특히 40분의 3년 동안 약 40분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360도 다면 평가하기 때문에 반영이 축소되는 영역이 있다 할지라도 학생의 역량을 점검하는 도구는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무지한 분들이, 일부 면밀하게 들여다보지 않는 분들이 세특이 강조되니까 수행평가가 강조된다. 맞죠? 그런데 수행평가 갖고 안 돼요. 수행평가는 모든 학생들에게 준 거죠. 물론 그 결과들은 학생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수행평가는 금방 표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평가로 세특의 능력을 강화하겠다? 이건 하수의 생각이죠. 혹시 여러분이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하수의 생각이에요. 그건 기본이죠, 기본. 감점되지 않기 위한 방법에 불과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좀 난처해지셨어요. 주요 과목 선생님들은 괜찮은데 시수가 적은 선생님들은 한 학년에 300명씩 막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걸 400자씩 꾹꾹 채웠으려면 굉장히 이제 어렵고요.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부모님들 학생부 종합전형을 싫어했던 것은 첫째는 학교 간의 차이가 크게 났기 때문입니다. 생기부를 기재하고 관리하고 기록하고 실행하는 학교와 학교 간의 격차가 컸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동일 학교 내 교사 간의 격차가 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의 발표를 보면 학교 간의 격차를 줄이고 학교의 교사 간의 격차를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정한 거죠. 학교 간의 격차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요. 교사 간의 격차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얼만큼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입학 사정관들이 이건 찍어 놓으시죠.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거의 다 드셨습니다. 자, 기계공학과를 가려는 친구가 물리랑 연결시키는 가수라고요. 기계공학과 가는 아이가 물리 세특에 신경을 쓰는 건 하수라고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요. 기계공학과가 국어랑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경영학과를 가는 애가 물리학이랑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연결시킨 사례를. 오늘 오신 분들께만. 우리 재원생 학부모님들끼리 이미 생기부 특강을 제가 한번 해드렸으니까. 자, 얘입니다. 경영학과를 가는 아이가 물리학과 어떻게 연결했는지 보세요. 뒤에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윤력의 법칙 자체가 경제학 이론이 되기도 했다. 국가 간 무역량을 예측하는 이른바 중력 모델이다. 뉴턴은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은 두 물체 질량이 곱세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했다. 중력 모델은 두 국가 간의 어때요? 아름답죠? 이제는 전문학원의 시대가 끝났거든요. 융합 전문학원의 시대입니다. 저희와 같은. 저희가 국영수과를 저희학원에서 다 배우라고 했었던 것, 여러분들의 선택의 폭을 좁혔다는 거 압니다. 참 희한한 학원이잖아요. 과거 영재학교 가려면 오지 마세요. 저희학원 다 해야 돼요. 교과랑 비교과도 다 해야 돼요. 하나만 선택했으면. 여러분들의 선택의 범위를 좁혔다는 건 알긴 하나, 왜 그랬냐면 이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경영하는 애가 3차원 만윤력 공식을 이용한 2차원 무역. 제가 이건 못하잖아요, 저는. 제게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물리 선생님도 필요하고, 제게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수학 선생님도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 중력 상수로 국가 간의 무역량을 분석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거요. 아직은 대한민국에 할 만한 학원들이 적고요. 부산은 아직 안 나타났고요. 예. 제가 부산 예술학원 했잖아요. 제가 다음 주부터
팟캐스트 팟빵에 출연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산에 있는 저를 탐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저는 쿡 찌르면 이렇게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배가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 유원장 어디 갔어요? 좀 입 좀 다물고 있어. 왜 그걸 남 좋은 일을 다 시켜? 그러는데 그러려고요. 다르다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만율력으로 국제 무역을 해석하는 탐구활동, 이 교과 세특이 학업 역량, 학업 의지, 교과 관련 이거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부산의 세특들은 어떤가? 부산의 세특들은 이 전략은 제가 잠시 뒤에 보여드리고 이거부터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부산의 세특입니다. 어떠신가 한번 읽어보세요. 와, 근사하죠? 하나도 놓치지 않고 차근차근 임하면서 모르는 내용을 질문하고 정리한 태도 돋보이며 적극적인 답변 학습 분위기를 높이고 학습 내용을 매우 잘 이용하고 있으며 차분한 학습 태도를 짓고 있으며 지적 호기심이 왕성하며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매우 바른 자세로 수업에 임하고 수학적 사고를 유수하고 수학적 재능이 유수하고 수학을 공부하는 자세가 올바르고 항상 밝고 왜 웃으시는데요? 이런 세특 적기가 쉽지 않아요. 전교 몇 명 없어요. 전교 1등이야 적어주는 거예요. 이런 세특도 있습니다. 학업의 태도나 학업의 의지를 드러내는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이 친구의 학습 태도가 좋고 의지가 좋고 열정이 좋다는 건 분명하게 드러나나 이것이 이 아이의 교과 학업 역량인가? 이것이 이 아이의 진로적 합도와 관련해서 유용한가를 이야기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다시 제가 앞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교과 연구, 교과 세특 수능을 치열하게 준비하는 죽음의 트라이앵글 세대가 이제 돼버렸습니다. 이제 정시가 확대된다고 해서 학생부 종합 선발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시가 확대되면 기존보다 늘어나는 건 분명합니다. 수능만으로 대학 가기가 쉬워지죠.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좋을 것인가? 이제요, 지방대학교들 비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경대 합격한 아이들이 아빠가 부산에서 재수를 시킬 만한 3천만 원 정도를 1년에 내게 줄 수 있으면 부경대 안 가겠죠. 1년 뒤에서 재수해서 부산대 이상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부산대 아이들이 부산대 안 갑니다. 1년만 더 하면 여러분 재수 비용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듭니다. 강남에 가면 1년 뒤에서 왜? 건국대 갈 아이가 1년 뒤에서 중앙대 가겠다는 거죠. 재수생들이 유리합니다. 또한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일이죠. 특히 전사고 아이들은 이미 된 아이들이 고일에 진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 잘해야 되는 건 맞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도 충분히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 죽음의 트라이앵글에서 학종과 수능을 모두 다 해야 되죠. 이게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것은 학종 안에 교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과도 열심히 해야 된다. 특히 교과 학업 성취도로 평가된 것 이외에 교과 역량, 학업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세특, 특별히 잘해야 됩니다. 상위권의 중상위권 학생들은 수능에 올인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내신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걸 찍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중상위권입니까? 지우셔야죠. 이걸 왜 찍으세요? 자, 다음 슬라이드 찍는지 안 찍는지 봐야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Q&A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시간이 다 없어서 제가 우리 학원으로 다시 한번 모시거나 저희 상담 신청서 드렸을 거거든요. 상담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학원에 오시면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사고를 추천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면 꼴값을 좀 덜 줄 아는 아이들, 끼가 좀 있는 아이들, 깡이 센 아이들이 가야 됩니다.
공부는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고요. 끼가 있어야 돼요. 끼 부릴 줄 알아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대중들 앞에 나왔을 때 더 흥분하는 사람. 그러니까 깡이 센 사람. 웬만해서는 다른 사람들 시선 의식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깡. 다른 사람 뭐 비교를 통해서 내가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나빠지지 않는 아이들. 꼴값도 좀 덜 줄 알아야 되고요. 자, 중요한 이야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설명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의과 대학이든 최상위권 대학이든 간에 이 죽음의 트라이앵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자, 보세요. 아까 여기까지 보여드렸죠? 보십시오. 다음 슬라이드를 보세요. 읽어보실래요? 아직 안 나왔군요. 읽어보겠습니다. 국어입니다. 국어입니다. 아, 찍으셨다가 뭐 하시게. 이거 그대로 시키면 이제 의미가 없어요. 안 보이죠? 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국어입니다. 국어. 제가 읽습니다. 수행평가 진로 독서 활동으로 내 몸 안에 두뇌 탐험 정신의학을 읽었죠. 국어 시간에 진로를 명확하게 인식하면 정신질환에 대해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정신과 의사로 지녀야 하는 환자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이 지니고 있는 정신의학에 대한 편견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편견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수행평가 매체 비평문 쓰기 활동으로 런닝맨을 보고 방송 매체 중 TV 예능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의 상업성으로 인해 프로그램 중간 광고가 삽입되거나 PBL 마케팅 전략으로 인해 어때요? 어때요? 아까 학업 태도는 학업 의지만 드러난 교과서 뜻과 어떻습니까? 아니 부산이 못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가? 아시겠죠? 제가 이제 막 흥분해서 아시겠죠? 미적분 보세요. 함수의 연속 단원에서 도파민과 연속이라는 주제를 통해 도파민 과잉이나 부족시 생기는 질병에 대해 연속 개념을 통해 논리적으로 탐구하고 설명함. 다항함수의 적분법 단원에서 CT와 정적분의 관계. 수학이라니까요. 이게 이제 국어 선생만 갖고 안 되는 거죠. 저도 그동안 저 혼자만 했었는데 이제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인 전문가 집단이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 교육이 끊임없이 될 거예요. 학교 선생님 좋아지실 겁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왜 저게 안 되냐면요. 학교 선생님들이 안 돼서가 아니에요. 학교는 제재를 받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죠? 선행학습, 영양평가요. 그러니까 이른바 선행과 관련된 내용들을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이나 학교 학교 생활 중에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미적분 보세요. 지수함수 단원에서 약물에 대한 시간에 따른 효과의 변화를 반감기의 개념을 통해 알츠하이머 등의 치료, 이게 수학이에요. 의과대학 학생의 자기소개서예요. 어디에 맡기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후에 들으셨다면 의문에서 비롯된 이야기를 생각하셔도 돼요. 자, 위의 내용이 읽어보시면 뒤에 안 보이시나요? 위의 내용이 학교 선생님이 디자인한 거거든요. 수학과를 가고 싶어 했던 합니다. 생명과학을 수학이랑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이렇게 연결시켰더니 그 생명과학 선생님이 모 대학에 시뮬레이션을 돌렸더니 올해 입학생의 생기부 중 니께 최고다 그랬어요. 분명히 생명과학인데 수학 이야기 나오잖아요. 수학과 진로와 연결이 된 거고요. 뭐 보드게임 이건 진로 활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로 활동을 역시 자신의 진로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건 솔직히 이야기하면 학원 원장님이나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이 뭘 공부를 해서 될 수 있는 분야는 사실 아니에요. 첫째는 직관이 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분야의 독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다양한 분야에.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적 사고, 융복합적 사고 태도, 이게 몇 권의 책을 읽는다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서울대가 꼽은 우수 세특 사례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지금만 보시죠. 시간이 없어서.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예를 보여줄게요. 아니, 대공정화 방안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이미 했던 것. 혹시 저희가 KNN 방송국에서 융합수업 공개 특강했던 적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10월 달에 저희 중학생들 대상으로 이걸 했거든요. 자,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건 오늘 어머님들께 선물이에요. 힌트예요, 힌트. 어떤 힌트 같습니까? 어떤 힌트 같아요? 전 이후 우리 아이들의 세특에 대한 디자인을 이미 설계가 끝났어요. 전 여기까지 할까요? 전 하나의 키워드로 한 학기를 다 치울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 신청해 오세요. 하나의 키워드로 한 학기를 다 치울 겁니다. 두 번째, 그 하나의 키워드가 다음 학기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자면 물이 갖고 있는 본질적 특성을 전 과목에서 살펴보는데 물의 본질적 특성을 1학년 1학기 때 하면 1학년 2학기 때는 물의 사용에 대해서 탐구하게 할 겁니다. 국어로만 이야기한다면 공무도학에 나오는 물이 이별이고 죽음이고 인데 물의 사용으로 들어가면 김정환의 사하촌에서 물이 어떻게 사용되었고 그것이 인간 사회에 어떻게 갈등이 되는지를 확정시킬 겁니다. 그것이 5학기에 연결이 되고 한 학기 내에 주요 과목이 연결이 되고 학기간에 연결이 되면 이건 여러분 압도적이죠. 비교 불가죠.